이것만은 피하세요. 주변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드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배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백정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6세신데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밥도 함께 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인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책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백정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10년이 한꺼번에 다시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못 봤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신호들, 우리는 왜 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 더 정확하게는 보았는데 왜 넘겼던 것인가?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깊은 곳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에서 먼저 새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 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보였는데 설마 하며 넘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정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마음을, 내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는 결국 어떤 삶을 살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모습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터지는 사람, 말 한마디에 얼굴이 굳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주변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을 여러분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물에도 넘칩니다. 지금은 남에게 화를 내지만 그 화살은 언제든 내게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곁에 있으면 내가 먼저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를 계산하게 되고 숨을 죽이며 살게 됩니다. 관계는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그 관계는 사람을 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 표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주변인들은 불안감과 자존감 저하를 겪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될수록 그 영향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소한 일에 반복해서 화를 내는 사람을 그냥 급한 성격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내면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고 결국 여러분을 다루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때 문제 해결로 가는지 사람 공격으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을 공격하는 화는 감정을 핑계로
여러분의 존엄을 건드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은혜는 잊고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내가 10번을 도와줘도 그 10번은 공기처럼 사라지고 내가 한 번 못 도와주면 그 한 번이 돌처럼 남아 여러분을 누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 중에 한 번의 섭섭함이 10번의 좋음을 덮는다는 통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사람 마음의 병을 너무 정확히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를 키웁니다. 그러나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고마운 일은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마운 일을 진지하게 인정해버리면 자기 안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섭섭한 일은 또렷해집니다. 섭섭함은 자기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자야라는 프레임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상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풀지 못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는지 아니면 곧바로 차갑게 거리를 두는지 보십시오. 원한을 품는 사람은 대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가움으로 벌을 줍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계속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계속 받는 사람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은 더 좋은 사람에게 쓰일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류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괜찮아요. 마음 아프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눈빛이 다릅니다.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사람이 왜 남의 불행을 기뻐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는 시기와 열등감입니다. 남이 잘 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남이 넘어지면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이런 마음이 은근한 안도감을 줍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은 불행을 소문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다음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들립니다. 남의 불행은 그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자원이 됩니다. 자기 존재감을 만들고 나는 안다는 위치를 확보하는 도구가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타인의 불행에 은밀히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 지표가 낮았고 장기적으로 대인 관계의 깊이도 얕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의 재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재료로 소비됩니다. 네 번째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류를 가장 피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남아있고 대신 책임만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가장 성실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대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됩니다. 이 부류와 가까이 지내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동료가 아니라 방패가 됩니다. 일이 잘 되면 그 사람의 공이고 일이 어그러지면
여러분의 탓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빌리면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자는 평생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반성이 없고, 반성이 없으면 배움이 없고, 배움이 없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부류의 특징은 말 속에 나는 잘못이 없다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랬어. 네가 그렇게 했어. 원래 저 사람이 문제야. 세상이 이상해.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고칠 부분이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억울함이 쌓이는데도 그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감정 싸움으로 끌려갑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만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구조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 앞에서 책임을 말하는가 변명을 말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너도 그랬잖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책임이 사라져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말은 관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당부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면 언젠가 큰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이 말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모습입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 기대어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격이 원칙 위에 서 있으면 위아래가 달라도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이익 위에 서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몸짓까지 바뀝니다.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고 필요 이상으로 비위를 맞춥니다. 그런데 더 약한 사람 앞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명령조가 되고 사소한 일에도 평가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간이 아니라 서열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경계하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위에는 아첨하고 아래는 억누르는 자를 가장 경계하라. 저는 이 말이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니라 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피해의 방향을 알려주는 경고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선택적 친절입니다. 어느 날은 유난히 친절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뭔가 도움이 될 때, 그런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어려움에 빠져 힘이 약해지는 순간 그 친절이 차갑게 식습니다. 내게 한 친절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를 향한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저는 관계를 볼 때 그 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꼭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식당 직원에게, 택배 기사에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이 약해지는 순간 여러분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모습입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의리와 우정을 말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 표정이 바뀌고 권력 앞에서 말이 바뀌고 자리 앞에서 태도가 바뀐다면 그동안의 따뜻한 말은 결국 진심이 아니라 투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진다. 이익 중심의 사람은 관계를 만들 때도 이익으로 만들고 관계를 버릴 때도 이익으로 버립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형제처럼 굴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남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방해가 되면 적처럼 대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류는 처음에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말이 좋습니다. 우리는 오래 갈 거야.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 사람이지. 이런 말로 관계를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걸릴 때 그 사람은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더 유리한 쪽을 고르고 더 강한 쪽에 서고 더 안전한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손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작은 손해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공격적이라면 관계보다 손익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둘째,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는가입니다. 돈 앞에서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쉽게 깹니다. 셋째, 여러분이 쓸모가 없을 때도 관계를 유지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도 같은 온도로 대한다면 그 관계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이익 계산표 안에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정의도 말하고 우정도 말하고 책임도 말하고 미래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행동이 없습니다. 약속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도움을 주겠다던 순간에는 조용히 사라지고 함께 하겠다던 말은 흔적도 없이 흩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빌리면 말은 그럴듯하나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류의 특징은 약속이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약속을 던져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약속을 쉽게 던지는 사람은 대개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실행이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대하게 만들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가끔 연락을 합니다. 가끔 좋은 말을 합니다. 가끔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은 여전히 없습니다. 상대가 떠나지 못하게 희망만 주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오래가지만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달아갑니다. 아주 실천적인 기준 하나를 권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반복된 행동을 믿으십시오. 한 번의 좋은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한 번의 큰 약속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약속의 이행. 관계에서 신뢰는 큰 일 한 번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 여러 번으로 생깁니다. 지금까지 7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 때 좋은 인연이 모이는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말버릇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교활한 형태가 있습니다. 칭찬을 가장하여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말을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곧바로 덧붙입니다. 근데 너 원래 그런 거 잘 못했잖아. 의외다. 이런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핵심은 의외다입니다.
그 말은 너는 원래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옵니다. 칭찬이 아니라 위치를 정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어. 진짜 내가 다 했어. 설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설명을 길게 할수록 그 사람은 속으로 더 확신합니다. 봐라, 내가 건드리니 흔들린다.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성장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상대를 낮추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낮추는 말을 칭찬의 포장지로 씌웁니다.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칭찬인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들은 후 마음이 오히려 얼어붙고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 말은 이미 칭찬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둘째, 반응은 짧고 단단하게 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했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짧게 끊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존의 기술입니다. 셋째, 그 사람을 마음에 가까운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네가 웬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생했겠다, 멋지다 라고 말합니다. 칭찬 뒤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당해집니다. 인연은 그렇게 서로를 키웁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독점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욕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하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텅 비고 내가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마음의 교류로 하지 않고 무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공감해 주기는커녕 갑자기 자기 이야기로 방향을 꺾어버립니다.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했어. 이 말이 왜 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더 크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보다 나의 서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기의 괴로움만 크게 여기고 남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는 자와는 결코 깊은 정을 나눌 수 없다. 깊은 정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능력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감정 독점형 사람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내 이야기만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오래 하면 내 감정이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느끼는 게 별건가 하고 스스로를 축소합니다.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만나면 내가 들어줘야 하고 내가 맞장구 쳐야 하고 내가 기운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마릅니다. 이번에는 불평이 습관인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불평의 봉투를 내려놓고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새 그 불평을 함께 치우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불평으로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하소연이 아닙니다.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방식이 됩니다. 사람의 기분은 전염됩니다. 웃음도 전염되고 짜증도 전염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건강증진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부정적 에너지에 노출된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며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도 난 괜찮아 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평이 시작되면 대화의 방향을 즉시 바꾸십시오. 해결로 돌려놓으십시오. 둘째, 공감과 흡수를 구분하십시오. 공감은 그랬구나, 힘들겠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흡수는 상대의 우울을 내 몸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공감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말을 끊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말을 끊는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용기 내어 속마음을 꺼내고 있을 때 상대가 그 말을 딱 잘라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지. 내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정답 겨루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동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을 끊는다는 건 내 마음은 끝까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숨겨서 보내는 겁니다. 말을 끊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속마음을 말하려다가도 어차피 또 끊기겠지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대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갈 뿐입니다. 마음은 사라집니다.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끝내지 않으면 듣는 이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예의 첫걸음이다. 인간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함을 내세우며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원래 솔직해. 나 뒤끝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성격이 직설적인가 보다라며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함은 무례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시돋친 말을 던져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서운해하지 마. 나 뒤끝 없어.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상처 줘도 너는 화내지 마. 내가 칼을 휘둘러도 너는 아파하지 마. 상처에는 뒤끝이 남습니다. 칼을 맞으면 흉터가 남듯 말에 맞으면 마음에 흉터가 남습니다. 가해자는 뒤끝이 없겠죠. 칼을 휘두른 사람은 손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그 상처를 예민함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이 유형의 잔인함입니다. 품격은 할 말 다 하는 용기가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그 말은 상처였다는 사실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분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둘째, 공개적인 자리에선 즉시 선을 그으십시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듣기 불편하네요. 셋째, 변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십시오.
인연은 참는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이 있을 때만 깊어집니다. 이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를 알아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봅니다. 모임에 가면 꼭 한 명씩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직장에 들어갔다. 집값이 올랐다. 사업이 잘 됐다. 그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부럽다. 대단하다. 대란자. 그런데 어떤 분은 조용히 잔을 채워주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그냥 혼자 컸겠나. 자네가 그때 밤낮 없이 뛰었잖아.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가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껏 의기양양해 있던 얼굴이 잠깐 내려앉고 눈가가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이 진짜 원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과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살아온 시간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뒤를 알아봐 주는 순간 사람은 무장해제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인복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결국 이 본질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꽃과 열매만 부러워하지 말고 흙 속에서 묵묵히 버틴 뿌리의 수고를 헤아리라고요. 공자 또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기보다 내가 남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고 했습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사람의 결과만 바라보면 내 곁에는 결과를 자랑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수고를 바라보면 내 곁에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외로움을 갈라놓습니다.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십시오. 누군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자동으로 부럽다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잠깐만 멈추고 그 사람의 수고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건네십시오.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이 짧은 말이 여러분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부탁으로 관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돈을 씁니다. 밥값을 내가 계산하고 커피도 내가 사고 선물도 내가 챙기고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오래가면 반드시 마음에 청구서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내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라는 억울함이 자라납니다. 사실 진짜 인복이 좋은 사람은 지갑으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꺼이 작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다음에 그 국 끓이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내 손자 생일 카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그 말은 상대에게 그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인정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움을 준 대상에게 오히려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는 건 이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는 내면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자네가 잘하니까 자네에게 배우고 싶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세웁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쓸모 없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내게 부탁을 한다는 건 내 안에 아직 쓸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귀찮기보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을 보면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짧은 한마디로 마음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인복이 마르는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고가 습관입니다. 누가 고민을 말하면 바로 답을 줍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 말대로 해. 말하는 본인은 도와준다고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마음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억울하니까요. 내 감정이 어디에도 놓일 곳이 없으니까요. 그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이 잠시 쉬어갈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주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라도 한 번만 삼키십시오. 그리고 단정하게, 조용하게 이 문장을 반복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피곤한 충고자가 아니라 편안한 내 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게 인복입니다. 우리가 귀인을 얻고 싶다면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교정자가 되지 마십시오. 판사도 되지 마십시오. 대신 의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잠깐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의자. 사람은 자신을 고치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껴서 사람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인연을 우아하게 보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싸우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을 피하고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매달리는 것, 다른 하나는 냉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복이 좋은 사람은 이 둘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고 우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따지지 않고 억지로 이유를 캐지 않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웃었던 그 시간이 참 좋았지. 이제는 서로 다른 인연을 만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동안 고마웠어. 법정 스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인연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떠난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속 문을 닫지 못하니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밤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관계를 보내줄 줄 아는 사람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격이 생깁니다. 붙잡는 손은 비굴해 보일 수 있지만 보내는 손은 넉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넉넉함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진짜 귀인은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잠재력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잘 대해주면 달라질 거야. 저 사람도 사실 좋은 면이 있을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이 따뜻한 마음이 때로 우리를 오래 붙들리게 합니다. 사람은 바꾸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변합니다. 우리의 친절이 그 의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을 세 가지로 단순화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좋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도, 실수한 순간에도, 아무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관계는 천천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조금씩 나누고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이 우리에게 직관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 불편하다는 느낌, 왠지 믿기가 어렵다는 느낌, 이 느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느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작은 신호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심리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처리하는데 0.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우리의 뇌는 수천 가지의 신호를 종합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느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패턴은 본성입니다. 우리 세대가 오래 살면서 얻은 가장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철 살고 나면 다음 철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는 것, 한두 번의 만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하지만 충분히 보았을 때는 용기 있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너무 매몰차게 구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알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경계를 세우는 것을 망설이게 합니다. 그러나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경계는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어느 한쪽이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진된 사람은 결국 그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질 때 나는 더 오래, 더 깊이 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불편합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런 말들이 경계입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화내지 않지만 명확하게. 두 번째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는 것, 화제를 바꾸는 것, 연락을 즉시 받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 어디까지를 줄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은 경계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세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이 상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되 나 자신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뉴스 이야기로 채웁니다.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친밀감은 더 깊은 이야기에서 옵니다. 어르신은 요즘 무엇이 가장 즐거우세요? 무엇이 힘드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관계를 깊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마음을 열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랬군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 말들이 상대를 더 열게 만듭니다. 깊은 대화가 쌓이면 그 관계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진심으로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관계들로 가득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 헌신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라겠어? 이제 다 됐지 뭐.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마음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고 꿈꾸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에서 뇌 활동성이 유지되고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어르신 곁에 가족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녀에게도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습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나이 드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적은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꽃 한 송이에서,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짐이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한 사람과 깊이 나누는 대화가 10사람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그러므로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관계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가까운 몇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진심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행복한 관계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우리를 소진시키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버릴수록 정말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줄여나갈 때 우리를 살려주는 관계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나는 관계들 속에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은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나 돌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세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것들도 해냈습니다.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냅시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눈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달라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나 오래 알고 난 후에나 여러분이 힘들 때나 여러분이 잘 나갈 때나 같은 온도로 대해주는 사람, 그 한결같음이 바로 본성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진실이 보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일상적인 품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모습들은 모두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나타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 은혜를 잊는 것,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 이것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미 작은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느낌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 불편하다는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을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동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만 이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키울 때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패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모습, 혹시 나 자신도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화를 낸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베풀어 준 것을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실수를 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런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노력이 그분을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는 한 발자국을 내디디십시오. 그 한 발자국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수록 우리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관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상대에게도 보입니다. 우리가 따뜻하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진심이면 진심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빛나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사랑해왔으며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 결실을 거둘 때입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작은 일들의 반복에서 쌓입니다. 오늘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 힘들다는 연락에 응답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반대로 신뢰를 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신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작은 것들의 반복에서 신뢰가 무너집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약속 어기기, 작은 무관심, 이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은 지키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것은 그 사람도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상대도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었는데 상대가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계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좋은 관계를 만들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열되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고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아픈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용서는 그 아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관계 유지는 다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예전처럼 가까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하되 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되 같은 실수가 반복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와 경계를 동시에 세우는 지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심리치료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서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 오래된 원망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친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원망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 그 사람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았을 거야. 이 생각이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진짜 내려놓음이 옵니다. 그리고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되 그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관계,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 이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선물입니다.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살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시 보는 것, 우리 곁에 있어준 사람들의 수고를 다시 보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건강행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에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줄었으며 대인관계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구체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누군가가 내게 웃어주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해보십시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 이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변에서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의 지혜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가족입니다.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네 가지가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모두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더 잘 지켜집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건강을 챙깁니다. 함께 걷는 친구가 있을 때 더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그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들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친구, 같은 세대의 기억을 나누는 친구,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기 위해, 진정한 친구를 곁에 두기 위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 용기 있게 떠나 보내는 것, 이 선택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노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선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자신을 지킬 때 우리 곁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고령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질 높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어르신들에서 80세 이후에도 활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2.4배 높았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가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한 가지 행동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생각났어. 잘 지내고 있어. 이 짧은 한마디가 그 관계를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키우는지 줄이는지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우리를 키우는 사람들 곁에 더 많이 있으십시오. 우리를 줄이는 사람들로부터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하고 더 우리답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주제들을 더 풍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상처를 받는 순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당하는 순간입니다. 옆집 아무개는 이렇게 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남들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비교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를 경쟁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 비교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 아무개는 옆집 아무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짧게 받고 넘어가십시오. 긴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그 비교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는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교는 습관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상처받는 순간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는 것, 우리의 이야기에 반응이 없는 것, 우리가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이런 무시는 말로 하는 무시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확인하십시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뒤에서 험담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밝혀졌을 때의 배신감은 정말 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사람에게 직접 알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들었어.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전해졌어. 나는 이렇게 된 것이 마음 아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 대화가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부인하거나 오히려 화를 낸다면 그때는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우리의 명예와 인간관계 모두 위험해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불편했는지를 말하는 것,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도록 오랫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억눌린 감정이 쌓이면 언젠가 더 큰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조금씩 때때로 필요할 때 표현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 관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귀나, 이제 와서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어. 그런데 저는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분명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강점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모임부터 시작하십시오. 꽃을 좋아하신다면 원예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합창단에 들어가 보십시오. 걷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걷기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처음엔 어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한두 번 나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누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기대를 너무 높이 두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중 한두 명과 진짜 친구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 한 명이 아는 사람 100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족 관계는 때로 복잡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자주 보지 못하고 서로의 기대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자녀들이 매주 방문하기를 기대하기보다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기대를 현실에 맞추면 실망이 줄어들고 만족이 늘어납니다. 둘째, 자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자녀들이 왔을 때 질책이나 걱정보다 반가움을 먼저 표현하십시오. 왔어, 반가워.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넷째,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힘이 나. 이 말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 곁에 있고 싶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녀들에게 의지하되 독립성을 유지하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건강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당당하고 더 품이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단드리겠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용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손주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즐거웠는지,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들이 손주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이고 삶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물건보다 우리의 경험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가족 관계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적용됩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경청하는 것,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원칙들이 가족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가 더 따뜻하고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상처를 억지로 빨리 치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혼자 안고 있으면 그 무게가 점점 커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몸을 움직이면 도움이 됩니다. 걷는 것, 간단한 체조, 좋아하는 운동,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우울감을 낮추는데 일부 항우울제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는 자연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는 것, 하늘을 보는 것, 흐르는 물을 보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다섯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힘든 날에도 감사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눈이 긍정적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모두 효과가 없을 때, 정말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이 힘들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파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지역 보건소에는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이 강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것, 또는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용기 내어 해보는 것, 어떤 것이든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의 노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관계를 더 지혜롭게 가꾸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좋은 사람으로부터 따뜻함을 배웠고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람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겪어봤습니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압니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풍부함을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혜를,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작은 등불 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 모두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더 용기 있게 자신을 지키고 더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것이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빛나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도 함께 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관계의 지혜들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느냐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계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곧 우리의 인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크기의 마음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따뜻한 마음과 가장 진실된 시간을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관계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 들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 실천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함께 해요. 이제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에서 많이 참아왔습니다.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오래 알았으니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니까, 선배니까, 오랜 친구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음이 언제나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참음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참음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경험이 있고 우리가 쌓아온 지혜가 있으며 우리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소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아끼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의 정리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 연락을 늦게 받는 것, 대화 시간을 짧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독성이 크게 약해집니다. 둘째는 주제의 정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중요한 이야기, 내 꿈, 내 약점을 꺼내지 않는 것, 날씨, 건강, 가벼운 근황 정도만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계의 정리입니다. 불편한 말이 나올 때 짧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불편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싸움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흐리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해도 마음을 밟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하십시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숨이 편해지는 사람, 나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시간을 더 쓰십시오. 반대로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상하게 자존감이 내려가는 사람,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시간을 아끼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고 심혈관 건강도 더 양호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챙기고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그 주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당연함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이용이 됩니다. 보상 심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베풀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은 나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피와 땀으로 살아온 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이 문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원망이 동시에 생깁니다. 미안하다와 숨막힌다가 같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서운할 때 그 문장을 바꾸십시오. 상대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 주문처럼 바꾸는 겁니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했다. 여기서 끝내십시오. 이 말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자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선택을 나의 품격으로 정리해 줍니다. 베풀었다면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남고 그 평안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자기 비하 습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은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자기 평가의 선언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남도 나를 낮춥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천하게 여기면 남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세상은 내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 말을 겸손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허락으로 듣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오늘부터 자기 비하를 끊으십시오. 칭찬을 받으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아유, 아니에요를 잠깐만 멈추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정말 고마워요. 이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상대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줄었다고 해서 귀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귀함은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척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해 보이기 위해 쌓아 올린 성벽은 결국 내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웠던 한 시절을 담담하게 과거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옛날에 참 힘들었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의미가 있더라. 이런 말은 현재의 불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정리한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존경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인으로 남고 싶다면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척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담담함이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잃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으며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담담하게 꺼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조언을 가장한 통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 들어. 절대 하지 마. 그거 하면
큰일 나. 겉으로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하고 싶던 일도 겁이 나서 접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언을 가장한 통제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말은 욕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압박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경험이 있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귀하다고 해서 그 경험이 곧바로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내 경험은 어디까지나 나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들이밀어 타인의 현재와 미래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유형의 말버릇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늘 단정적입니다. 무조건 하지 마. 절대 안 돼. 그거 끝장이야. 조언은 원래 선택지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압박은 선택지를 닫아버립니다. 선택지를 닫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둘째, 근거가 내 경험 하나입니다. 내가 해봤어. 나는 겪어봤어. 내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말끝이 은근히 상대를 겁줍니다. 그러다 다친다. 괜히 돈만 날려 나중에 후회한다. 이 겁주는 말은 상대의 심장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거울이 되어야지 현재를 가리는 장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패는 나를 조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타인의 미래를 가릴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대답은 짧게 하십시오. 고마워요. 참고할게요. 나는 내 속도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도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며 누군가의 도전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진짜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은 이랬어. 하지만 너한테는 다를 수도 있어. 한번 알아보고 네가 결정해. 이 한 문장이 상대의 삶을 살립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위한 실천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과의 시간은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둘째, 누군가가 자랑을 할 때 그 결과보다 그 뒤에 있는 수고를 알아봐 주십시오.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이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누군가가 하소연을 할 때 해결책보다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상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상대의 능력을 인식하는 작은 부탁을 해보십시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는 그 비법을 물어보십시오. 경험이 많은 분에게는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그 부탁이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째, 오늘 칭찬을 받으면 아유, 아니에요. 대신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십시오.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섯째, 베풀었다면 기억에서 흘려보내십시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했다. 이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일곱째, 떠나는 인연이 느껴지면 붙잡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7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날 우리의 관계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이 준 지혜가 있고 삶의 깊이가 있으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지혜롭게 표현할 때 우리의 남은 시간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되새겨보면 결국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이것을 몸으로 배우셨습니다. 힘이 없어질 때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사람과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준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인연이었습니다. 그 진짜 인연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부터 그분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십시오. 더 자주 함께 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 진짜 인연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세대는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충분히 용기 있습니다.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 3가지를 가진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내겠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그 경계가 명확할 때 좋지 않은 사람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 사회가 기대하는 것, 주변이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 용기 있게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꾸준히 유지한 어르신들에서 심장질환 위험이 34% 낮았고 인지기능도 더 오래 보존되었습니다. 관계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힘들 때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관계에 더 많은 마음을 쓰십시오. 우리가 좋은 관계에 집중할 때 좋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게 됩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우리도 더 따뜻하고 지혜로워집니다. 그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이제 그 참음을 지혜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 그 선택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약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머뭅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고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다. 저는 이 말을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말의 포장보다 행동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모습과 그 밖에 여러 신호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 곁에 사람들이 우리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줄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살려야 합니다. 서로를 키워야 합니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택을 할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훨씬 더 어려운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관계를 지혜롭게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빛나집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우리의 하루는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읍시다. 우리가 관계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도 때로는 삐걱거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두 사람 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상대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는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요즘 조금 지쳐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말을 듣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 말을 무시한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원칙으로 모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상대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균형이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 이 균형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가 그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겪어온 세대입니다. 전쟁을 겪기도 하고 가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강인함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그 눈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그 눈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설마라는 말로 넘기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이 눈을 쓸 때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알게 되면서 지나치게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립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열려있되 분별이 있는 것, 따뜻하되 지혜로운 것, 주되 소진되지 않는 것, 그 균형이 관계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 우리를 상처 준 사람, 우리와 함께 웃었던 사람, 우리를 배신한 사람, 그 모든 만남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인연을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함께 해온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웃어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따뜻한 연락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 생각했어,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것은 차갑게 계산하며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그러나 더 분별 있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오래갑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삼성서울병원 고령건강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관계망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에서 75세 이후에 일상기능 유지 기간이 평균 4.7년 더 길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세대는 인내를 압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꽃이 핀다는 것을 아는 세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는다고 내일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꾸준히 햇살을 받게 하고 꾸준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을 우리 세대는 압니다. 이 기다림의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시간을 빛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자격을 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 자격을 줍니다. 내일도 함께해요.